금요일 오전 10시였다.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북한강 변에 위치한 작은 마을 서종리의 편의점 게시판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비가 막 갠 가을 아침이었다. 낙엽이 뒹굴었고 강 쪽에서 찬바람이 올라왔다. 게시판에 붙은 것은 전단지였다. 흰 종이에 검은 글씨로 인쇄된 전단지였다. 마을 사람들 중 가장 먼저 본 사람은 편의점 주인 황 씨였다. 아침 일찍 문을 열다가 게시판에 붙은 낯선 종이를 발견했다. 황 씨가 읽고 나서 멈칫했다. 옆집 이 씨에게 보여줬다. 이 씨도 멈칫했다. 그러자 지나가던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전단지 내용은 짧고 간결하게 적혀 있었다. 살인이 예고되었습니다. 이번 금요일 오후 6시 30분 서종리 북한강 변 청솔제에서 참석을 원하시는 분은 환영합니다. 마을이 뒤집어졌다. 누군가 장난으로 붙인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무슨 연극 공연이나 이벤트 아니냐는 의견도 있었다. 신고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청솔제의 주인 엄정란은 그 전단지를 보고 혼자 오래 생각했다. 오후 내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날 저녁 6시 30분이 되었다. 정확히 예고된 그 시각에 청솔제 거실에 불이 꺼졌다. 청솔제는 서종리 강변 끝에 홀로 선 오래된 2층 주택이었다. 넓은 마당과 높은 담장이 있었고 마당 안에 노송이 두 그루 서 있었다. 엄정란이 7년 전 이 마을로 내려와 리모델링한 집이었다. 서울에서 오랫동안 대기업 임원으로 일하다 은퇴한 뒤 내려왔다고 알려져 있었다. 그날 저녁 청솔제에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마을 사람 6명이 호기심에 찾아왔다. 엄정란의 오랜 친구 박순자도 함께였다. 박순자는 엄정란과 같이 서울에서 내려온 여자로 엄정란이 마련해준 방에 동거하고 있었다. 그 외에 청솔제에 방을 얻어 사는 세입자 2명도 집안에 있었다. 젊은 화가 하민준과 이 마을 출신의 귀농 여성 표나리였다. 6시 30분에 거실에 불이 꺼졌다. 방 안이 완전한 어둠으로 덮였다. 그 순간 문이 열렸다. 그리고 강렬한 손전등 빛이 어둠 속을 가로질렀다. 복면을 한 남자였다. 손에는 권총이 들려 있었다. 손들어. 움직이지 마! 방 안에 있던 사람들이 굳었다. 그 다음 순간 총성이 2번 울렸다. 누군가 비명을 질렀다. 불이 다시 켜졌다. 거실 바닥에 복면 남자가 쓰러져 있었다. 피가 고이기 시작했다. 엄정란이 소파 옆에 서 있었다. 그녀의 왼쪽 귀 근처에서 피가 흘렀다. 귀 바로 옆 피부가 긁혀 있었다. 탄환이 스쳐 지나간 것이었다. 바닥의 남자는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다. 119에 신고가 들어온 것은 그 직후였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현장은 청솔제 거실이었다. 시신이 하나 있었다. 권총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다. 탄은이 벽에 2군데 있었다. 경찰은 처음에 이 사건을 단순 침입 강도 사망으로 처리하려 했다. 그러나 신고를 받은 경찰 중 한 명이 게시판의 전단지를 기억하고 있었다. 살인이 예고되었다. 그 전단지대로 사람이 죽었다. 강혁이 이 사건을 처음 알게 된 것은 다음 날 아침이었다. 형 강민혁이 전화를 걸어왔다. 혁아, 어제 양평 서종리에서 묘한 사건이 있었어. 강혁은 커피를 들고 창가에 서서 들었다. 강민혁은 간략하게 설명했다. 살인 예고 전단지, 예고된 시각에 발생한 총격 사건, 복면 남자 사망, 집주인 엄정란 부상. 경찰이 자체 수사를 하겠지만 한 가지가 걸려. 뭐가? 시신이 신원 확인됐는데 이름이 이재봉이야. 전과 있는 사람이야. 사기와 협박 2건. 그런데 이 사람이 왜 복면을 쓰고 엄정란을 향해 총을 쐈는지 동기가 없어. 강혁이 말했다. 혼자 계획한 강도라면 전단지를 미리 붙일 이유가 없어. 맞아. 그게 이상한 거야. 전단지는 누가 붙였느냐. 이재봉이 붙인 건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붙인 건지. 강혁은 창밖을 바라봤다. 이재봉이 직접 붙였다면 자기 범행을 미리 광고한 거야. 그러면 바보가 아닌 이상 가능한 설명은 한 가지밖에 없어. 이재봉은 도구였고 전단지를 붙인 건 다른 사람이야. 그 다른 사람이 이재봉을 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 형. 엄정란이라는 사람 배경 좀 알아봐 줄 수 있어? 전화를 끊은 강혁은 이해나를 불렀다. 이해나는 이미 어제 사건 관련 기사를 세종으로 분석한 상태였다. 탐정님, 저도 그 전단지가 핵심이라고 봅니다. 이재봉이 고용된 사람이고
진짜 표적이 엄정란 씨라면 오늘 당장 내려가야 해요. 강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준비해 줄 수 있겠소? 이해나는 이미 차키를 들고 있었다. 청솔제에 도착한 것은 오전 11시였다. 마을은 아직 전날 밤 사건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분위기였다. 서종리 인구가 300명도 되지 않는 작은 마을이었다. 큰 사건이 거의 없는 곳이었다. 엄정란이 현관에서 강혁과 이해나를 맞이했다. 60대 중반의 여성이었다. 키가 크고 단정한 인상이었다. 귀 근처에 반창고가 붙어 있었다. 어제 총기 사건에서 입은 상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매우 침착해 보였다. 지나치다 싶을 만큼 침착했다. 강혁은 그 침착함을 첫 번째로 눈여겨봤다. 거실에 들어서며 강혁은 습관처럼 공간을 훑었다. 있는 것, 소파와 테이블, 벽에 타는 2개, 창가 쪽 낡은 사진 액자 여러 개, 빨간 스카프를 두른 도자기 인형 2개가 창가 선반 위에 나란히 놓여 있었다. 없는 것. 어제 시신이 있었던 자리가 이미 깨끗하게 청소되어 있었다. 혈흔이 전혀 없었다. 경찰이 현장을 다 처리하고 반납한 시점이지만 청소가 너무 빨랐다. 어색한 거. 창가 선반 위에 인형 2개였다. 하나는 새 것처럼 깔끔했고 하나는 조금 낡아 있었다. 그런데 위치가 바뀐 것처럼 보였다. 인형 아래 선반의 먼지 흔적을 보면 최근 옮겨진 것이 분명했다. 강혁은 그것을 속으로 기록해뒀다. 엄정란과 마주 앉아 강혁이 말했다. 어제 사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경찰에게 이미 다 말씀드렸는데요. 저는 탐정입니다. 경찰과 다른 시각으로 보겠습니다. 엄정란이 잠시 강혁을 바라봤다. 그 전단지. 저는 누가 장난으로 붙인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하지 않으셨습니까? 예. 그런데 실제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그랬죠. 강혁이 물었다. 이재봉이라는 사람 아십니까? 엄정란이 고개를 저었다. 모릅니다. 한 번도 본 적 없으십니까? 예. 강혁은 잠시 그녀를 바라봤다. 그때 박순자가 방 밖에서 들어왔다. 60대 초반의 여성으로 얼굴에 걱정이 가득했다. 엄정란의 친구이자 이 집의 동거인이었다. 그녀는 강혁을 보자마자 말을 쏟아냈다. 탐정님이 맞죠? 저는 어제 일이 너무 이상해요. 정란이 언니가 다칠 뻔했잖아요. 저는 그 전단지가 진짜라고 생각했는데 언니가 그냥 두자고 해서. 엄정란이 박순자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순자야, 탐정님이랑 이야기 중이야. 박순자가 입을 다물었다. 그 짧은 순간에 강혁은 두 사람 사이에 뭔가를 읽었다. 박순자가 엄정란에게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관계였다. 이해나는 이재봉의 신원을 세종으로 분석했다. 본명 이재봉 48세, 사기 전과 2건, 협박 전과 1건, 전직 보험영업사원, 최근 5년 동안 별다른 직업 없이 생활, 잦은 이사, 마지막 주소지는 서울 노원구였다. 탐정님, 이재봉 씨 통화 기록을 보면 사건 이틀 전에 선불 단말기와 통화한 기록이 있어요. 누가 선불 단말기로 연락했다는 거요. 예, 그 번호는 사건 당일에 폐기됐어요. 강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누군가 이재봉을 고용하고 연락을 끄는 거요. 이해나가 더 말했다. 그런데 탐정님, 이재봉 씨 금융 기록 보면 사건 5일 전에 현금 300만 원을 인출했어요. 그전에는 통장에 잔고가 거의 없었는데 갑자기 300만 원이 입금됐다가 바로 인출됐어요. 선불이었군. 예. 그리고 이재봉 씨 집에서 발견된 물건들 중 하나가 주목됩니다. 이해나가 태블릿에 사진을 불러왔다. 경찰 현장 사진이었다. 이재봉의 노원구 자취방 사진이었다. 방 안 서랍에서 메모 한 장이 발견됐다. 메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청솔제, 금요일 오후 6:30, 거실, 정전후 진입, 총 1발. 도주, 총 1발이요. 강혁이 그 부분을 짚었다. 이재봉의 계획은 총 1발이었는데 실제로 2발이 발사됐소. 이해나가 고개를 끄덕였다. 이재봉 씨가 1발을 쐈고 나머지 1발은 다른 사람이 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 다른 사람이 이재봉 씨를 쐈을 거예요. 강혁은 일어섰다. 탄도 분석이 필요해요. 경찰 감식 자료 확보해 줄 수 있겠소? 이해나는 이미 강민혁에게 연락을 하고 있었다. 그날 오후 송태풍 박사가 사무소에서 내려왔다. 박사는 현장 감식 키트를 들고
나정이와 함께 청솔제에 도착했다. 벽에 타는 두 개를 분석했다. 탄도 각도가 다릅니다. 하나는 방 안중앙에서 발사된 것이고 다른 하나는 거실 왼쪽 코너 쪽에서 발사된 것입니다. 강혁이 물었다. 이재봉이 서 있던 위치는 방 중앙이었습니까? 현장 상황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쓰러진 위치가 중앙이니까요. 그러면 왼쪽 코너에서 발사된 총은 이재봉이 쏜 것이 아니요. 그렇습니다. 강혁은 거실 왼쪽 코너를 바라봤다. 정전이 되는 순간 누군가 그 코너 쪽으로 이동해서 총을 쐈다. 어둠 속에서 그것이 가능한 사람은 미리 그 위치를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다. 이 집에 있었던 사람이었다. 강민혁이 엄정난 배경 조사 결과를 보내왔다. 강혁은 이해나와 함께 세종 디스플레이 앞에서 내용을 읽었다. 엄정난, 63세, 서울 출신, 25년간 세진그룹 계열사 임원으로 근무, 7년 전 은퇴 후 양평 서종리에 정착. 세진그룹은 고 세진그룹 창업주 엄태호의 그룹이었다. 엄태호는 10년 전 사망했다. 유일한 유족은 두 딸이었다. 큰딸 엄정희, 작은딸 엄정란. 그런데 엄태호의 유언장에는 독특한 조항이 있었다. 큰딸 엄정희가 생존해 있는 동안 세진그룹 재산의 수익 지분 60%는 엄정희에게, 엄정희 사망 시 엄정란에게 이전. 엄정희보다 엄정란이 먼저 사망할 경우 수익 지분 전체는 엄태호의 형 엄태성의 자녀에게 귀속. 이해나가 말했다. 엄정희 씨가 살아있는 동안 엄정란 씨는 40%밖에 못 받아요. 엄정희 씨가 죽으면 엄정란 씨가 100%를 받는 거고요. 엄정희 씨는 현재 어디 있소? 이해나가 검색했다. 서울 서초구 거주로 등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기사가 2년 전에 있었어요. 희귀폐 질환으로 요양 중이라고 강혁이 말했다. 엄정희 씨가 사망하면 엄정란 씨가 수익 지분 전체를 받소. 세진그룹 규모가 어느 정도요? 세종이 분석 결과를 냈다. 세진그룹 자산 규모 약 2조 1천억. 수익 지분 60% 기준으로 연간 배당 수익이 약 800억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이해나가 고개를 들었다. 그 돈이 엄정란 씨에게 오기 전에 엄정란 씨가 죽으면요? 엄태성 씨 자녀들에게 갑니다. 강혁은 잠시 생각했다. 엄태성 씨 자녀가 누구요? 세종이 찾았다. 엄태성 씨는 20년 전 사망했습니다. 자녀는 2명. 아들 엄기철 씨와 딸 엄기순 씨입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어디 있소? 확인 중입니다. 강혁은 의자에 기대며 생각했다. 이재봉을 고용해서 청솔제에서 사건을 일으킨 사람, 그 사람의 동기. 엄정란을 죽여서 이익을 보는 사람, 엄기철과 엄기순. 이 두 사람 소재 파악 부탁해요. 이해나는 이미 검색을 시작하고 있었다. 강혁은 청솔제 세입자들을 만났다. 먼저 젊은 화가 하민준이었다. 30대 초반. 청솔제 2층 작은 방을 반년째 빌려 쓰고 있었다. 그림 그리는 사람답게 눈이 예리하게 움직였다. 어제 사건에 대해서는 매우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었다. 불이 꺼지는 순간에 저는 소파 오른쪽에 있었습니다. 복면 남자가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손전등 빛이 엄청 강했어요. 눈이 안 보일 정도였어요. 그러다 총소리가 났고 불이 켜지니까 그 남자가 쓰러져 있었어요. 불이 꺼지고 켜지는 사이에 사람이 이동한 것을 눈치챘습니까? 하민준이 생각하다 말했다. 어두웠으니까요. 잘 모르겠는데 소파 쪽에서 뭔가 움직인 느낌은 있었어요. 어느 방향이었습니까? 왼쪽이요. 강혁의 눈이 조금 좁아졌다. 왼쪽 총이 발사된 코너 방향이었다. 다음은 표날이었다. 이 마을 출신으로 귀농해서 텃밭을 가꾸고 있었다. 30대 후반의 여성으로 조용하고 말이 없었다. 어제 사건 당시 거실 구석에 서 있었다고 했다. 불이 꺼졌을 때 너무 무서워서 움직이지 못했다고 했다. 강혁이 물었다. 청솔제에서 생활하면서 이상한 점을 느낀 적 있었습니까? 표나리가 잠시 망설이다 말했다. 엄정란 선생님이 가끔 이상한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말씀이요? 박순자 씨를 부를 때요. 이름이 박순자잖아요. 근데 가끔 정희야라고 불렀어요. 그러다 바로 정정하시고. 강혁이 멈췄다. 정이라고요? 예, 가끔요. 그러면 박순자 씨가 조금 놀란 것처럼 반응하고 그냥 넘어가고 그랬어요. 강혁은 표나리와의 대화를 마치고 이해나에게 나지막이 말했다.
박순자 씨와 엄정란 씨, 두 사람을 더 들여다봐야 할 것 같소. 이해나가 고개를 끄덕였다. 세종이 엄기철과 엄기순의 소재를 파악했다. 엄기철은 현재 서울 강남구에 거주, 사업가로 등록, 무역 관련 대표, 엄기순은 인천 거주, 미혼, 병원 행정직, 강혁은 은비령 변호사에게 연락했다. 은비령은 이해나의 오랜 친구이자 전직 판사 출신의 로펌 대표였다. 법률 관련 자문은 언제나 그녀에게 의지했다. 은 변호사님, 세진그룹 유원장 조항 관련 법적 해석 부탁드립니다. 상속인보다 수익권자가 먼저 사망할 경우 해당 수익권이 이전되는 조항이 있는데 공격 가능한 조항입니까? 은비령이 잠시 생각하다 말했다. 유언장 작성 당시 작성자 의도에 따라 다르긴 한데 그 조항대로라면 엄정란 씨가 사망하기 전에 엄정희 씨가 먼저 사망하는 것이 엄정란 씨에게 가장 유리하죠. 반대로 엄정란 씨를 먼저 없애면 엄기철 씨, 엄기순 씨에게 유리하고요. 엄기철 씨와 엄기순 씨가 실제로 법적 이해 제기를 한 적이 있습니까? 알아볼게요. 1시간 후 은비령에게서 연락이 왔다. 엄기철 씨가 3년 전에 세진그룹 유원장 유효성에 대한 법률 검토를 의뢰한 사실이 있어요. 우리 로펌 아닌 다른 곳에서 했지만 로펌 네트워크로 파악됐어요. 결론은 유원장 유효라고 나왔고 이해 제기를 포기한 것으로 보여요. 그 이후에도 움직임이 있었습니까?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강혁 탐정님, 그런데 한 가지 더 알려드릴게요. 엄기철 씨가 최근 개인 파산 직전이라는 소문이 있어요. 무역 사업이 완전히 망했대요. 강혁이 말했다. 동기가 매우 명확하군요. 은비령이 말했다. 엄정란 씨가 죽으면 엄기철 씨한테 수익 지분이 오는 거 맞아요. 금액이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강혁 탐정님, 저 이것 말고도 하나 더 있어요. 뭡니까? 엄정란 씨 건강 상태요. 2년 전부터 심장 질환으로 치료를 받고 있어요. 그렇게 오래 살 것 같지 않다는 판단이 있었다면 엄기철 씨가 굳이 서두를 필요가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서둘렀다는 거요. 예. 강혁은 전화를 끊고 오래 생각했다. 이튿날 아침 박순자가 청솔제 자신의 방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 사망이었다. 엄정란이 아침에 박순자 방에 노크를 하다가 응답이 없어 문을 열었다. 박순자는 침대 위에 누워 있었고 이미 숨이 없었다. 옆에 약병이 있었다. 진통제 병이었다. 경찰이 다시 왔다. 강혁과 이해나도 즉시 현장으로 이동했다. 송태풍 박사가 박순자의 상태를 확인했다. 약 과다복용 형태입니다. 그런데 진통제 병이 비어있는 것과 실제 복용량이 맞지 않아요. 병에 남은 진통제 알갱이 수와 처음 약병 용량 기준으로 계산하면 섭취량이 치사량 수준이 되려면 다른 약이 더해져야 해요. 수면제나 진정제가 함께 투여된 거요? 혈액검사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습니다. 강혁은 박순자의 방안을 천천히 훑었다. 있는 거, 약병, 침대, 열린 창문, 작은 책상 위에 사진 한 장, 없는 거, 박순자의 핸드폰이 없었다. 어색한 거, 약병 뚜껑이 침대에서 1미터 떨어진 바닥에 있었다. 누워서 약을 먹다가 뚜껑을 떨어뜨렸다면 그 위치가 아니었다. 서서 약을 먹다가 쓰러진 것이라면 침대에 누워있는 자세가 이상했다. 강혁은 책상 위 사진을 봤다. 두 여자가 젊었을 때 찍은 사진이었다. 어떤 여행지에서 찍은 것처럼 보였다. 두 여자가 웃고 있었다. 사진 뒷면에 날짜가 적혀 있었다. 25년 전이었다. 강혁이 이해나에게 그 사진을 보여줬다. 이해나가 세종으로 이미지 분석을 돌렸다. 결과가 나왔다. 사진 속 두 여자의 얼굴 인식 결과가 나왔다. 한 명은 젊은 시절의 박순자로 인식됐다. 다른 한 명은 젊은 시절의 엄정란으로 인식됐다. 그런데 이름이 달랐다. 세종의 얼굴 인식은 공개 자료의 사진과 대조하는 방식이었다. 세종이 찾아낸 원본 사진의 출처는 25년 전 세진그룹 사내 회보였다. 그 사진의 캡션에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왼쪽 엄정희 영업기획팀, 오른쪽 박순자 비서팀. 강혁은 화면을 오래 바라봤다. 이해나의 눈도 커졌다. 탐정님. 사진 속에서 엄정란 씨의 얼굴로 인식된 사람 이름이 엄정희요. 두 사람 사이에 짧은 침묵이 흘렀다. 강혁이 낮게 말했다. 엄정희와 엄정란, 두 자매.
지금 청솔제에서 엄정란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진짜 엄정란이 맞는지 확인이 필요해요. 강민혁에게 긴급 연락을 넣었다. 형, 엄정이와 엄정란 두 자매 과거 사진 기록을 최대한 다 찾아줘. 특히 20년 전 이전 사진. 왜? 무슨 일이야? 내가 보고 있는 사람이 진짜 그 사람인지 확인이 필요해. 형이 잠시 말이 없다가 말했다. 그런 의심이 드는 근거가 뭐야? 박순자가 죽기 전 가끔 엄정란을 정이라고 불렀다는 증언이 있었소. 그리고 세종이 청솔제에 엄정란 얼굴을 25년 전 자료와 대조했더니 엄정이로 인식됐어. 전화기 너머에서 강민혁이 소리를 낮췄다. 그 말은 청솔제에서 엄정란이라고 지내온 사람이 실제로는 엄정희일 수 있어. 강민혁이 잠시 침묵했다. 엄정란은 어디 있고? 강혁은 대답하지 않았다. 이해나가 다시 세종 분석을 돌렸다. 세진그룹 자료에서 엄정란과 엄정희 각각의 과거 사진들을 수집했다. 대조 분석을 실행했다. 결과가 나왔다. 현재 청솔제의 엄정란의 얼굴은 과거 자료 속 엄정희와 98% 일치했다. 과거 자료 속 엄정란과는 62% 일치했다. 이해나가 낮게 말했다. 62%는 나이 차이와 성형 가능성을 고려해도 낮아요. 강혁은 창밖을 바라봤다. 엄정이가 7년 전 이 마을에 내려오면서 자신을 엄정란이라고 소개했소. 진짜 엄정란은 어디 있는가? 이해나가 말했다. 진짜 엄정란 씨의 현재 등록 주소가 서울 서초구잖아요. 2년 전에 희귀폐 질환으로 요양 중이라는 기사가 있었고요. 그 사람이 진짜 엄정희일 수 있어요. 강혁이 고개를 끄덕였다. 유언장 조항을 다시 보면 엄정희가 살아있는 동안 수익 지분 60%는 엄정희에게, 엄정희가 죽으면 엄정란에게, 그런데 실제로는 엄정란 행세를 하는 엄정희가 40%를 받고 있는 거요. 진짜 엄정란은 엄정희 행세를 하며 서초구에서 요양 중이고, 이해나가 말했다. 그 구조에서 이재봉을 고용해 엄정란을 죽이려 한 사람이 누구인지가 더 복잡해졌어요. 강혁이 말했다. 이제 두 가지 가능성이 있소. 엄기철이 엄정란을 죽이려 했거나 아니면 엄정란 행세를 하는 엄정희 자신이 이 상황을 만들었거나. 강혁은 다시 청솔제 거실로 들어갔다. 창가 선반 위에 나란히 놓인 도자기 인형 2개. 하나는 깨끗하고 하나는 낡았다. 그 인형의 위치가 바뀐 것. 강혁이 이해나에게 말했다. 저 인형을 세종으로 분석할 수 있겠소. 이해나가 세종의 고해상도 카메라로 인형 2개를 촬영했다. 선반 위 먼지 패턴 분석이 시작됐다. 결과가 나왔다. 선반 위 먼지 흔적을 보면 원래 깔끔한 인형이 오른쪽에 있었고 낡은 인형이 왼쪽에 있었다. 그런데 현재는 반대로 놓여 있었다. 바뀐 시점은 이틀 이내였다. 이해나가 말했다. 이게 왜 바뀐 거죠? 강혁이 인형들을 들여다봤다. 인형 받침 바닥을 봤다. 낡은 인형의 받침 아래에 작은 스티커가 붙어 있었다. 스티커에는 희미하게 글씨가 적혀 있었다. 정란아, 나는 알고 있어. 조심해. 글씨는 가늘고 떨렸다. 오래전에 쓴 것 같았다. 강혁이 그 인형을 잠시 손안에 쥐었다. 박순자가 이 인형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경고를 남긴 것이었다. 아니면 무언가를 기록해둔 것이었다. 박순자는 오래전부터 청솔제의 엄정란이 진짜 엄정란이 아님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녀가 죽었다. 박순자의 죽음은 사고가 아니었다. 진통제 과다복용으로 위장한 독살이었다. 강혁은 인형을 제자리에 내려놓으며 말했다. 박순자 씨는 이 집 사람이 자신을 죽이려 할 것을 알고 있었소. 그래서 증거를 남겨뒀어요. 이해나가 말했다. 탐정님, 그러면 이재봉 사건도 다시 봐야 해요. 이재봉을 죽인 것이 엄기철이 보낸 제2의 인물이 아니라 청솔제 내부 사람일 수 있어요. 강혁이 말했다. 그래요. 정전이 일어날 때 거실 왼쪽 코너로 이동해서 이재봉을 쏜 사람, 그게 누구였는지. 강민혁에게서 사진 자료가 도착했다. 세진그룹 20년 이상 된 자료들에서 수집한 엄정희와 엄정란 각각의 사진이었다. 이해나가 세종으로 비교 분석을 돌렸다. 결과가 나왔다. 현재 청솔제의 엄정란. 이 사람의 얼굴은 과거 자료 속 엄정희와 최고 수준의 일치를 보였다. 그리고 추가로 분석된 것이 있었다. 청솔제의 엄정란 목 부분,
고해상도 사진을 확대하면 목 왼쪽에 희미한 수술 흉터가 보였다. 세종이 의료 기록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했다. 그 흉터 패턴은 갑상선 수술 후 남는 것과 일치했다. 이에나가 말했다. 갑상선 수술 흉터예요. 세진그룹 자료에서 과거 직원 건강검진 기록을 추적했다. 엄정란과 엄정희 각각의 건강 이력, 세종이 찾아냈다. 엄정희, 20년 전 갑상선 기능 저하로 치료 이력 있음. 당시 수술 시행, 엄정란, 건강 이력에 갑상선 관련 기록 없음. 강혁은 그 결과 화면을 바라봤다. 청솔제의 엄정란은 갑상선 수술 흉터가 있었다. 그 수술을 받은 사람은 엄정희였다. 이제 확실해졌다. 강태룡 장군에게 연락했다. 강태룡은 특수전 전문가였고 신원 위장 케이스에 대한 군 내부 사례를 알고 있었다. 태룡아, 한 사람이 오랫동안 타인 행세를 할 때 가장 결정적으로 드러나는 지점이 뭐야? 강태룡이 말했다. 아무리 잘 위장해도 어린 시절부터 아는 사람 앞에서는 흔들려. 특히 옛날 이름을 들으면 반사적으로 반응해. 훈련된 사람도 그 반응까지 막기는 어렵거든. 그리고 오래된 습관, 버릇, 그게 제일 무서워. 어린 시절 몸에 밴 것들은 어떤 역할극에서도 새어나와. 강혁은 전화를 끊고 이에나에게 말했다. 오늘 저녁 청솔제 모든 거주자를 한자리에 모아야 해요. 이에나가 물었다.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탐정님? 강혁은 잠시 말이 없다가 말했다. 박순자 씨가 죽기 전 날 청솔제 사람들에게 밝히고 싶은 것이 있다는 말을 했을 가능성이 있어. 그 이야기를 지금 밝히는 것처럼 구성해야 해요. 이에나가 고개를 끄덕였다. 미끼를 놓는 거죠. 예. 그날 오후 강혁은 먼저 엄기철과 엄기순을 만났다. 엄기철은 서울에서 내려오기를 처음에 거부했다. 그러나 강민혁이 검찰 차원의 협조 요청을 보내자 거부할 수 없었다. 서종리 인근 카페에서 두 사람을 만났다. 엄기철은 50대 초반의 남자였다. 얼굴에 피로가 있었다. 사업 실패로 인한 스트레스가 역력했다. 이에나가 사전에 그의 재정 상태를 다시 확인했는데 부채가 90억이 넘었다. 강혁이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이재봉이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엄기철이 정면으로 부인했다. 모릅니다. 그 사람에게 돈을 보낸 기록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런 기록 없습니다. 강혁은 잠시 그를 바라봤다. 엄기철 씨.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봉 씨는 청솔제에서 죽었습니다. 그 사람이 청솔제에서 역할을 수행하고 죽었는데 누군가 이재봉 씨를 보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재봉 씨를 죽인 사람과 같은 사람인지 다른 사람인지 지금 중요한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엄기철이 눈을 내리깔았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엄기순이 옆에서 낮게 말했다. 오빠. 그냥 말해요. 엄기철이 여동생을 바라봤다. 엄기순이 강혁을 향해 말했다. 이재봉 씨를 오빠가 소개한 건 맞아요. 하지만 청솔제에 보낸 게 아니에요. 이재봉 씨한테 청솔제 엄정란 씨를 조사해달라고 부탁했어요. 그 사람이 진짜 엄정란인지 아닌지 확인해달라고요. 강혁이 멈췄다. 처음부터 엄정란이 가짜라는 의심을 하고 있었습니까? 엄기순이 고개를 끄덕였다. 4년 전에 세진그룹 연례 주주총회에서 엄정란 씨를 처음 봤어요. 그때 느낌이 이상했어요. 어렸을 때 아버지한테서 엄정란 이모 이야기를 들었는데 인상이 달랐거든요. 왼손잡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날 청솔제 엄정란 씨는 오른손을 썼어요. 강혁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다. 왼손잡이 여부. 그것도 어릴 때 몸에 밴 버릇이었다. 이재봉 씨가 청솔제에서 그걸 확인하려 했던 겁니까? 예. 그냥 조사만 해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재봉 씨가 독자적으로 엄정란 씨를 협박하러 간 것 같아요. 그걸 우리가 몰랐어요. 강혁은 이에나를 바라봤다. 엄기철과 엄기수는 이재봉을 조사용으로 보냈다. 그런데 이재봉은 협박으로 방향을 바꿨다. 그러자 청솔제 내부의 누군가가 이재봉을 제거했다. 이재봉을 제거한 것은 청솔제의 엄정란이었다. 그녀가 이재봉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먼저 움직였다. 전단지도 그녀가 붙인 것이었다. 마을 사람들을 증인으로 모아놓고 이재봉이 강도로 침입한 것처럼 연출한 것이었다. 어둠 속에서 왼쪽 코너로 이동해 이재봉을 쐈다. 그리고 자신의 귀 옆을 직접 긁어서 부상 흔적을 만들었다.
강혁은 저녁 청솔제로 돌아갔다. 이해나는 세종과 함께 최종 증거를 정리했다. 세종 얼굴 인식 결과, 갑상선 수술 흉터 의료 데이터 대조, 박순자 독살 성분 분석 결과, 탄도 분석 자료. 강민혁에게 긴급 지원을 요청했다. 김병기 부장판사에게도 연락했다. 병기야, 긴급 체포 영장 발부 준비 가능해? 어떤 혐의야? 살인 2건, 그리고 신분 위장 관련 사기죄. 피해자는 청솔제 엄정란이야. 진짜 이름은 엄정희. 전화기 너머에서 김병기가 말했다. 얼마나 걸려? 2시간이면 돼. 청솔제에 사람들이 모였다. 강혁이 거실 중앙에 서서 말했다. 어제 박순자 씨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은 죽기 전에 중요한 것을 남겼습니다. 청솔제의 엄정란이 소파에 앉아 있었다. 표정이 매우 조용했다. 하민준과 표나리가 옆에 있었다. 강혁이 인형 하나를 꺼내 들었다. 낡은 인형이었다. 박순자 씨가 이 인형 받침 아래에 남긴 메모입니다. 정란아, 나는 알고 있어. 조심해. 청솔제의 엄정란이 눈을 내리깔았다. 강혁이 계속 말했다. 박순자 씨는 이 집 사람을 오래전부터 알았습니다. 회사 동료였죠. 25년 전 세진그룹에서 함께 일했습니다. 그때 박순자 씨가 함께 일한 사람은 엄정란 씨가 아니라 엄정희 씨였습니다. 청솔제의 엄정란이 고개를 들었다. 강혁이 정면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엄정희 씨, 방 안이 조용해졌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이름에 반응한 것은 분명했다. 몸이 아주 조금 굳었다. 강혁이 말을 이었다. 세종 얼굴 인식 결과 현재 청솔제의 엄정란 씨 얼굴은 과거 세진그룹 자료 속 엄정희 씨와 90% 일치합니다. 그리고 목 왼쪽 갑상선 수술 흉터, 그 수술을 받은 것은 엄정란 씨가 아니라 엄정희 씨입니다. 20년 전 직원 건강검진 기록에서 확인됩니다. 청솔제의 엄정란이 천천히 일어섰다. 그리고 강혁이 인형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표나리 씨 증언에 따르면 선생님은 박순자 씨를 가끔 정희라고 불렀습니다. 두 분이 오랫동안 엄정희 씨와 박순자 씨로 함께했기 때문에 오래된 버릇이 나온 것입니다. 박순자 씨는 엄정희 씨가 엄정란 행세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을 유지해줬지만 결국 어떤 이유로 비밀을 털어놓으려 했고 그래서 죽었습니다. 청솔제의 엄정란, 진짜 엄정희가 입술을 천천히 열었다. 다 알았군요. 목소리가 낮았다. 박순자가 최근 들어 자꾸 흔들렸어요. 엄기철이 조사를 시작했다는 것을 알고 겁을 먹었죠. 저한테 이제 그만두자고 했어요. 7년이면 충분하지 않냐고 강혁이 말했다. 7년 전에 진짜 엄정란 씨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녀가 눈을 내리깔았다. 사고였어요. 강혁이 말했다. 사고가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강혁이 계속 말했다. 아버지 유언장 조항을 보면 엄정희 씨가 먼저 죽으면 수익 지분 전체가 엄정란 씨에게 갑니다. 반대로 엄정란 씨가 먼저 죽으면 엄기철 씨에게 갑니다. 그 구조에서 엄정희 씨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은 엄정란 씨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엄정란이 살아있으니 수익 지분이 엄기철에게 가지 않고 엄정희 자신에게 계속 옵니다. 동시에 서초구의 요양시설에는 진짜 엄정희 행세를 하는 엄정란 씨가 있어야 했습니다. 강혁은 잠시 멈췄다. 그런데 진짜 엄정란 씨는 지금 어디 계십니까? 방 안이 완전한 침묵에 잠겼다. 엄정희가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다. 7년 전에 죽었어요. 목소리에 아무 감정이 없었다. 하민준과 표나리가 굳었다. 강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경찰이 들어왔다. 엄정희가 체포되는 동안 강혁은 청솔제 밖에 서 있었다. 북한강에서 바람이 올라왔다. 낙엽이 마당을 가로질렀다. 이해나가 옆에 와서 말했다. 탐정님, 서초구 요양시설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강혁이 말했다. 거기 있는 사람이 엄정란이 아니에요. 엄정희 행세를 하는 다른 사람이거나 아니면 이미 없을 가능성도 있어요. 수사팀이 즉시 확인해야 해. 이해나가 바로 강민혁에게 연락을 넣었다. 결과는 2시간 후에 왔다. 서초구 요양시설의 엄정희, 그 사람은 실제로 존재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군지는 신원 확인 과정이 더 필요했다.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다. 수십 년 전 사진과의 대조 분석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틀 후 결과가 나왔다. 서초구 요양시설의 엄정희는 실제로는 직업 여성으로 돈을 받고 신분을 위장해준 사람이었다. 진짜 엄정란은 7년 전에 이미 사망했으며 시신은 서종리 인근 산에서 발견됐다. 엄정희는 동생을 직접 죽인 것이 아니라 사고처럼 처리했다고 진술했다. 청솔제는 경찰 통제하에 들어갔다. 세진그룹 유산 관련 법적 분쟁은 새롭게 시작됐다. 엄정희가 엄정란으로 받아온 7년간의 수익 지분 전체가 법적 쟁점이 됐다. 은비령 변호사가 피해자 측 법률 대리를 맡았다. 엄기철과 엄기수는 이재봉 의뢰 관련 사실을 모두 진술했다. 이재봉을 조사용으로만 활용하려 했다는 진술은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었다. 이재봉이 독자적으로 협박에 나섰다는 정황이 분명했기 때문이었다. 엄기철은 별도 사건 조사를 받았지만 이재봉 사망에 대한 직접 관련성이 없어서 협조 조사로 마무리됐다. 박순자의 사망, 독살. 이것이 엄정희의 두 번째 살인이었다. 첫 번째는 동생 엄정란, 두 번째는 친구 박순자. 세 번째 대상이 이재봉이었고 그것은 성공했다. 네 번째 대상이 있었다면 누구였을까? 강혁은 그것을 생각했다. 아마도 엄기철이었을 것이다. 엄기철이 계속 압박해오는 한 엄정희는 안전하지 않았다. 사무소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강혁은 조용히 창밖을 바라봤다. 이해나가 운전하며 말했다. 탐정님, 엄정희 씨. 처음에는 언니를 대신해서라는 명분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결국 재산이 목적이었겠죠. 강혁이 말했다. 꼭 그렇지는 않을 수 있어요. 이해나가 룸미러로 강혁을 봤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강혁이 말했다. 엄정희 씨는 오래 아팠소. 갑상선 수술도 했고 몸도 약했어요. 아버지 유언장 구조에서 자신은 항상 동생 뒤였소. 동생이 죽은 후 처음 1년 동안 엄정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해나가 말이 없었다. 강혁이 계속 말했다. 그렇다고 살인이 정당화되지는 않아요. 하지만 가족이 서로를 해치는 사건은 항상 오래된 것들로부터 시작됩니다. 한 번도 불공평하지 않은 것처럼 보였던 것들이 오래 쌓이다 터지는 거요. 이해나가 잠시 말이 없다가 말했다. 탐정님은 항상 그렇게 보시는군요. 범인을 잡으면서도. 강혁이 말했다. 형사 시절부터요. 그래서 제일 힘들었소.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서울 외곽을 지나 마포구 합정동 방향으로 들어서는 고속도로 위로 늦가을 저녁이 내려앉았다. 강혁 탐정사무소의 불은 오늘도 가장 늦게 꺼질 것이었다. 사무소에 돌아오자 세종이 기다리고 있었다. 강혁 탐정님, 서종리 사건 관련 추가 정보가 확인됐습니다. 뭐요? 박순자 씨 핸드폰이 발견됐습니다. 사망 당일 아침 마지막 통화 기록입니다. 누구와 통화했습니까? 통화 대상은 엄정희 씨 번호가 아닙니다. 서울 소재 한 법률사무소 번호입니다. 통화 시간은 3분. 이해나가 그 번호를 확인했다. 탐정님. 이건 은비령 변호사님 로펌이에요. 강혁이 멈췄다. 이해나가 은비령에게 바로 연락했다. 은비령이 말했다. 맞아. 박순자 씨가 나한테 전화했어. 엄정란 씨의 진짜 정체를 폭로하고 싶다고. 법적으로 어떻게 하면 되는지 물었어. 내가 직접 오라고 했는데 그날 저녁에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었어. 강혁 탐정님한테 말하려고 했는데 증거 확보가 먼저라고 생각해서 기다리고 있었어. 강혁이 말했다. 박순자 씨는 엄정희 씨에게 이것을 말했을 거요. 법적으로 정리하고 싶다고. 그게 신호가 됐소. 이해나가 고개를 끄덕였다. 엄정희 씨 입장에서는 박순자 씨가 움직이기 시작했으니 먼저 제거해야 했던 거죠. 강혁은 창밖을 바라봤다. 한강 위로 가을밤이 내려앉아 있었다. 강물은 말이 없었다. 그러나 강물은 기억했다. 모든 것을 기억하면서 그냥 흘렀다. 이해나가 조용히 말했다. 탐정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혁이 고개를 끄덕였다. 애나 씨도요. 두 사람은 잠시 나란히 창밖을 바라봤다. 세종 로봇이 책상 위에서 새로운 의뢰 분석을 시작했다. 화면이 조용히 빛났다. 다음 사건이 기다리고 있었다.